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교차점에서 세상을 탐험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 우리가 발딛고 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의미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태초의 사람들은 물을 생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월스트리트는 물을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석유나 금, 밀처럼 물의 가격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주택담보대출, 금속, 에너지 가격의 등락에 베팅하던 바로 그 알고리즘이 이제는 조용히 강물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모니터 뒤편에서는 소리 없는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과연 누군가 타인의 목마름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오늘날 금융자본의 거래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로마의 수도교부터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송수관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제국은 결국 같은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물을 통제하는 자가 생명을 통제한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물을 선물 계약 상품으로 만들기 훨씬 이전 인류의 위대한 문명들은 물을 중심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물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진흙 땅의 운하를 파내려가며 인류 최초의 도시국가를 세웠고, 이는 관계 기술을 완벽히 터득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번영은 나일강의 리듬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한 번의 홍수, 그로 인한 한 번의 풍성한 수확,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하나의 제국. 강을 지배하는 것은 곧 운명을 지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이 멈췄을 때 파라오의 권위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은 질서를 가능하게 했고 물이 부족해지면 혼돈이 뒤따랐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운하를 훼손하거나 관계용수를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물을 빼앗는 것은 곧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로마에 이르러 물은 체계화되고 화폐화된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도시로 맑은 물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수도교를 건설했습니다. 이 물은 도시의 분수와 목욕탕, 그리고 황제의 궁전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풍요를 자랑하던 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불평등은 스며들었습니다. 부유층은 물길을 자신의 개인 저택으로 돌렸고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분수에서 물이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로마의 수도교는 서류상으로는 공공의 자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엘리트가 관리하고 독점하는 고대의 수도 사업과 같았습니다. 제국이 팽창하면서 물은 무기이자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적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도시로 향하는 수도교를 차단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개인 소유의 샘물이 마치 전리품처럼 솟아나는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붕괴했을 때 그 위대했던 수도교 역시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제국도 자신을 먹여 살리는 근원을 넘어 존속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돌무더기 기념비처럼 말입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물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살고 누가 통치하는지를 결정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들은 강가에 물레방아를 지어 물을 경제적 힘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카나트라 불리는 독창적인 지하 관계 시스템 덕분에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 전체가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왕조의 흥망성쇠가 홍수를 다스리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보편적이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자가 문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의 상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은 최초의 기계와 공장, 증기기관의 동력을 공급했습니다. 더 이상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유용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강들은 산업의 혈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강을 통제하는 자가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19세기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은 정치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은 모두 위생과 질병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거대한 상수도망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훗날 역사상 가장 수익성 높은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공공서비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공공의 필요가 민간의 이익으로 기결된 것입니다. 런던에서는 부유한 동네에만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염된 우물물을 마시도록 방치했던 여러 민간 수도회사를 대체하기 위해 수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물 공급이 결국 거대 민간 기업에 의해 독점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의 전신입니다. 물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공유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비스가 되었고 모든 서비스에는 이윤이 붙기 마련입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물은 현대 경제의 조용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댐은 강을 전력으로 바꾸었고 파이프라인은 사막을 농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수자원의 원천을 소유하는 국가가 곧 이웃 국가의 미래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그 깨달음은 곧법이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는 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곳에 건설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도시의 수도국장 윌리엄 머롤랜드가 주도했던 악명 높은 오웬스 밸리물 강탈 사건은 로스앤젤레스의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농업 지역 전체를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장된 명백한 절도 행위였습니다. 20세기가 흐르면서 물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국가들은 강에 댐을 짓고 물줄기를 바꾸고 관계를 명분으로 영토를 주장했습니다. 중동은 석유뿐만 아니라 대수층을 둘러싼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요르단강,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은 모두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누가 물을 마시고 누가 마시지 못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흐려지는 분쟁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더 위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세계은행과 IMF의 주도하에 수십 개의 국가들이 경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수도 시스템을 민영화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 논리는 신자유주의의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투자와 효율성, 현대적인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치솟고 물에 대한 접근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99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자원 관리가 미국의 거대 엔지니어링 기업 벡텔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팔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물값은 3배로 뛰었습니다. 월 소득이 $100도 안 되는 가정은
감당할 수 없는 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빗물을 모으는 것조차 회사의 새로운 물 독점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봉기했고 정부는 붕괴했으며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물이 공식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금융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자본의 세계에는 단순한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거래될 수 있다는 규칙, 그리고 지구가 메마르기 시작했을 때 그 숫자는 매우 수익성 있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광대한 농업, 끊임없는 가뭄, 그리고 기후 변동성이 결합된 이주는 희소성 경제학을 위한 완벽한 실험실을 제공했습니다. 농부들은 이미 강과 대수층에서 특정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수리권을 사고팔고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면 임대할 수 있듯 물도 그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확장 가능하고 표준화되었으며 유동적인 상품을 원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물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은 사상 최초의 물 선물 계약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가장 가뭄이 심한 지역의 물 가격을 추적하는 벤치마크인 나스닥 벨레스 캘리포니아 물지수에 연동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투자자들은 물 가격 자체의 변동성에 대비하거나 혹은 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은 더 이상 단순한 인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자산 등급이 된 것입니다. 나스닥 벨레스 캘리포니아 물지수는 주 전역의 수리권 평균 가격을 에이커피트 단위로 측정합니다. 이는 1에이커의 땅을 1피트 깊이로 덮는 데 필요한 물의 양입니다. 거래되는 것은 액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권리입니다. 이 선물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농부들이 밀이나 석유로 하듯이 몇 달 앞서 가격을 고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서류상으로는 안정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투기의 장으로 여는 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내세우는 주장은 익숙합니다. 시장을 만들면 효율성이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희소성은 가격 신호가 되고 가격은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들리지만 역사는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시장이 얼마나 쉽게 통제를 위한 기계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000년대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은 이염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붕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 논리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역 농부들은 아닙니다. 평범한 캘리포니아 농부는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 시간도, 자본도, 이염 감수 능력도 없습니다. 거래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들이 천연자원 변동성이라 부르는 것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투기적 투자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가뭄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돈을 법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이 도덕을 수학으로 재편하는 방식입니다. 가뭄은 기회가 되고 갈증은 수익률이 되며 희소성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암울한 미래 소설처럼 들린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매 세기마다 시장은 필수품을 화폐화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1600년대 동인도 회사는 향신료와 무역로를 독점하여 굶주림을 제국 건설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19세기 산업가들은 에너지를 사유화하여 석탄을 국가의 통화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가 세계 권력의 기반이 되었고 모든 위기와 전쟁, 동맹은 그 가격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21세기 다음 제국은 액체이며 투명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석유는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대체 에너지가 없습니다. 석탄은 풍력으로, 가솔린은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O,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선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보내는 신호 때문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생명 자체를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물 가격의 하락에 베팅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재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갈증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손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펀드들은 이미 물 노출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자들은 한때 인플레이션을 추적했던 것처럼 가뭄 위험을 추적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물을 새로운 금이라고 부릅니다. 골드만삭스는 21세기의 석유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자선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위해 정수, 담수와 재활용 기술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수리권을 거래하고 있으며 투기 거품으로 인해 소규모 농부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칠레는 독재 시대의 헌법 하에 물을 완전히 민영화하여 기업이 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스페인과 인도 역시 유사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시장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혼돈입니다. 물에 대한 접근이 당신의 신용에 따라 결정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라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물 선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 물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 변동성에 대비할 권리를 거래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미론적 방패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위험 회피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보험으로 시작해서 투기로 끝납니다. 주택저당증권은 대출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계적인 붕괴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염자들을 위한 법적 허점이 되었습니다. 물도 같은 길을 따를 것입니다. 상품은 자원이 아닙니다. 상품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로 희소성입니다. 무언가가 유한할 때 시장은 그것을 가치라고 부릅니다. 무언가가 필수적일 때 시장은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제국이 정복이 아닌 회계를 통해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물은 항상 소유에 저항해온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땅에는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위해 시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강과 구름, 그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물은 모든 이의 것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권력은 항상 그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로마는 수도교를 건설했고 대영 제국은 운하를 건설했으며 미국은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진보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 모두는 누가 먼저 물을 얻고 누가 돈을 내고 누가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물의 금융화는 새로운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이야기의 새로운 단계일 뿐입니다. 차이점은 이번에는 통제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권리를 통제합니다. 제국이 국경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 뒤에는 역사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생존의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가? 일단 무언가의 가격이 매겨지면 그것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이 시장 가격으로 물을 살 여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위기에 처한 국가가 강우량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의 강물 가격이 케냐의 빵값을 움직이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투기가 아니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탁월합니다. 물선물 시장은 다음 세기를 정의할 단 하나의 변수, 즉 불안정성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가뭄, 인구 증가, 기후 패턴의 변화는 모두 물을 변덕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변동성은 거래의 생명줄입니다. 모든 위기는 이익 창출의 기회이며 모든 부족은 시장의 신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금융혁신이라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인간의 오만, 즉 휴브리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물의 가격을 매기는 바로 그 행위가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희소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이 부족에 의존할 때 풍요를 창출할 요인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관리를 화폐화와 혼동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 시장에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붕괴됩니다.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집이 사라집니다. 교육이 상품이 되면 지식은 빚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자산이 되면서 필수적인 것은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월스트리트는 가뭄으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뭄이 손실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시스템이 언제나 향하던 곳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에서 금융으로, 토지의 소유에서 생명 자체의 소유로, 시장은 투자 수익률 외에는 아무것도 신성하지 않을 때까지 도덕성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권력은 항상 자신을 진보로 위장해왔습니다. 로마는 수도교를 문명이라 불렀고 영국은 댐을 현대화라 불렀으며 월스트리트는 물선물을 혁신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의존을 수익으로, 희소성을 통제로 바꾸는 것.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물선물 시장은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농업기업과 식품 대기업은 가뭄에 대비해 해치할 것이고 정부는 접근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활동가들은 물전쟁을 경고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격 발견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은 단지 무역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을 재편할 것입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처럼 물이 풍부한 국가는 새로운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동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물이 부족한 국가들은
석유가 아닌 강우량을 놓고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계 질서는 군대나 이념이 아닌 수문학에 의해 쓰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생존이 금융상품이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물 선물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자연을 가격 매기는 것이 곧 자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즉 관리를 지배와 착각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물은 시장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물은 증발하고 범람하며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조만간 물은 모든 제국에게 소유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베팅은 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조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베팅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수품을 화폐화하는 모든 제국은 결국 어떤 것들은 거래될 수 없으며 오직 잃어버릴 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의 마지막 규칙은 자연의 첫 번째 법칙과 같기 때문입니다. 선물 계약서로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